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지도부 간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파 속에 대표 재신임 투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국회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난 직후에 오래 참았다는 듯이 공개 설전이 분출했습니다. 친명계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합당 논의를 멈춰달라고 한 데 이어 아침에는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먼저 급한 합당에 반대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결정하거나 선언한 게 아니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불을 껐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면전에서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2인자들의 반란, 인민민주주의, 열린우리당 시즌2라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합당으로 간판을 바꾸려는 건 불필요한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 직접 보겠습니다.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틀에 걸친 중앙위원회 투표도 시작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 1인 1표제를 놓고도 당 안팎 개선 정청래 연임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투표율도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도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제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지지자 집회도 있었는데 최고위 회의에서는 별다른 대응 없이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다만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지도부가 임기를 제대로 마친 적이 거의 없다면서 비대위 체제 위주의 당 운영을 수렴청정, 섭정정치의 장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과 같은 당 지도부 흔들기는 멈춰야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한술더떠 이미자 의원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뒤 결과가 나오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방선거를 위해 당에 헌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재신임 투표를 비롯해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집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별 대응 없이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요. 일종의 헤드헌터 역할인 인재영입 위원장에 재선의 경제통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지방선거 공관위원회도 발표하고 설 연휴까지는 당명 개정 마무리 작업 등 쇄신안을 잇따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양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엄호하는 SNS 글을 정조준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 대통령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직격한 뒤 국민에게 엉뚱하게 화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비판이 인디언 기후재식 정책 실패 기도라고 규정하고는 정책 실패를 바랄 시간에 민생에 더욱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월 임시국회 첫날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개회식과 함께 다음 주 대정부 질문에 나올 국무위원 출석안을 처리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3일인 내일은 민주당, 4일인 모레는 국민의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한 지는 한 달이 지났는데 조만간 강선우 의원이나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 전 시의원의 녹취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벌였다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김 전 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 이른바 황금 PC에서는 공천을 앞두고 돈 전달 등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 1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녹취 속 대화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됐습니다. 돈을 잔뜩 줬다,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등 공천원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취도 있는 것으로 앞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4차 소환조사에서 돈 전달 통로로 지목된 양모 전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는데 경찰은 양 전 시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돈의 흐름과 대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의혹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말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 교차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이나 강 의원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혹은 다시 소환해 진술을 맞춰볼지 주목됩니다. 네,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치연금 수수부터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등 서로 결이 다른 의혹만 13개에 달해 사전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이지 동작구 의원을 두 차례 불러 각각 정치연금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에 대해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쿠팡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확보한 자료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쌓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 측이 특검에 이어 이르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측이 이르면 오늘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알선수재죄형이 다소 높게 나왔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가 관계 또한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검은 이미 지난주에 항소를 제기했었죠? 네, 민중계 특검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취지를 밝히기 위해 15장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을 반박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형이 확정된 시세 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 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죠. 네,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4차 공판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월, 수, 목 3회 기일이 잡혀 있는데 재판부는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권 날씨에 이면도로는 빙판길로 변했고 충남에선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둔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은 1시간 전쯤 펑펑 눈이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모습입니다. 2시간 전쯤 출근길 상황을 전해드릴 때는 이 대전에서는 현재 큰 도로변에 있다가 저는 골목길로 이 상황을 이동해 봤는데요. 큰 도로는 제설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이면도로는 아직 제설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된 차 위에는 여전히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도로는 빙판길로 변한 모습도 보입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골목길에는 아직 눈이 쌓인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밤사이 충청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충남 부여가 7.8cm로 가장 많았고 아산 5.7cm, 공주 5.1cm, 세종이 4.9cm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아직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 순창이 7cm로 눈이 더 쌓였고 고창 6.3cm, 임실 6.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익산 평택고속도로 부여 방향 천양 나들목 부근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화물차 2대와 승용차 2대 등 차 4대가 추돌했고 인근에서 차량 2대, 3대도 각각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에도 충남 아산 익산 평택고속도로 부여 방향 영인요금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공주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수로에 빠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를 보이면서 오전까지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와 보행자 낙상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둔산동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밤사이 중부와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전북 정읍을 비롯한 6개 지역에는 한때 대설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다행히 눈구름이 오전에 모두 빠져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눈은 대부분 그친 상황이죠? 네, 밤사이 수도권에 강한 눈이 집중됐고 아침이 되면서는 전남과 경북, 경남 지방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들어서 눈은 대부분 그쳤고 대설특보도 제주도와 울릉도, 경북 문경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철원에는 17.3cm, 부여에 7.8cm, 연천 7.6cm, 서울 노원구에 7.3cm 등 전국 곳곳에 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특히 새벽 한때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남양주와 충남 부여, 전북 부안과 정읍에는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눈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린 건 눈구름이 상층까지 높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눈을 뿌린 눈구름은 오전 중에 남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긴 추위 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눈이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하순에 길게 이어졌던 북극 한파 역시 수그러들면서 이번 주 내내 추위 걱정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현재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앞으로도 아주 메마를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에서 난 큰 불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나머지 1명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실종자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오전 9시부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특수구조대와 장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다시피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수색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처럼 수색이 길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재 당시의 열기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비로 진입로를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부터 선행되고 있습니다. 또 불에 탄 면적만 축구장 3개 크기가 넘는 24,000여 제곱미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실종자는 외주업체 소속인 카자흐스탄 국적 60대와 네팔 국적 20대의 노동자인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 A동 2층 계단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나머지 1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중요해 보이는데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네, 현재로서는 합동감식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감식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화재를 밝힐 직접적인 현장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수습된 실종자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국가수의 DNA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CCTV 영상 등을 참고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습과 현장 감식이 끝나는 대로 안전관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1명의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지 않으면서 사고 원인 수사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여파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상황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5,224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현재는 시가보다 낮은 5,07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내린 5,122로 출발해 장 초반 5,10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센데 현재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점차 줄어드는 듯 했지만 기관이 순매도에 동참하면서 하락폭이 3%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 중입니다. 그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두 톱이 오늘은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혼조세 후에 2%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등 금융주는 강세입니다. 삼성전기와 한화시스템도 급등세입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1128로 개장해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2%대로 다시 깊어졌습니다. 6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급등세를 이끌었던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42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원으로 출발해 1,459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1,450원과 1,459원 사이를 오가며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10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지난주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여파로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관계자들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설탕, 밀가루 등 국민 생활 필수품인 식품 원재료 등의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당회사 임원, 제분회사 대표이사와 전력업체 임직원 등 36명과 법인 16곳을 기소했습니다. 국내 설탕 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휴일에도 아침부터 미국 측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상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당국자와 의회, 업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 행정부는 관세 25% 발효를 위해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는데 아직 관보 개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조속한 투자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가시적인 관세 성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센 압박에 여 본부장은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도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시한 점을 추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새 협상 카드로 내놨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투톱에 이은 외교 수장간 회담에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시공사 측이 정부에 제출한 초기 보고서에는 추정 원인이 작업자 부주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수사 당국은 이보다는 설계나 시공 과정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 밑에 파손된 작업 차량이 깔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둔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 사고 직후 시공사 포스코 ENC와 발주처 넥스트레이는 국토교통부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콘크리트 타설 차량의 붐대, 즉 타설용 관이 철근에 걸리면서 무너졌다며 작업자 부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수사 당국은 포스코 ENC 측의 보고서와는 달리 애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계나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사고 초기에는 작업 차량이 붕괴 부위를 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던 포스코 ENC 측도 수사가 진행되자 본 사람이 없다며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작업자의 단순 실수만으로 이런 식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포스코 ENC 측은 YTN의 최초 보고서는 현장 노동자 얘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결론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계나 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가 특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의 택배와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과 관련된 취업 규칙을 변경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는 검찰 지휘부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인천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종사자 1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색동원 시설 원장 A씨와 종사자 2명 등 모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의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장애 여성들을 시설에서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후 강화군이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심층 조사 결과 시설에 입소 중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성폭행 등 성적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들 피해자 가운데 6명을 조사했는데 앞으로도 피해 사실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포천시 소우읍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나 차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창현교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 골든이 K-팝 최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후보에 오른 5개 부문 가운데 이미 하나를 거머쥐었고 그래미 최고 부문인 올해의 노래 수상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이 골든이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골든은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인 골든이 영상 매체를 위해 쓰인 노래 가운데 올해 최고의 곡으로 꼽힌 겁니다. 이에 따라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와 테디, 투포, 아이디오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계 뮤지션이 그래미의 대중음악 부분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TS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미 클래식 부문에서는 음악 엔지니어인 황병준이 2차례 수상했고 소프라노 조수미도 1993년 수상해 한국인 최초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상식이 진행 중인데 최고 부문인 올해의 노래 수상 가능성도 점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미에서 아카데미 작품상 같은 의미인 올해의 노래 부문에 골든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은 올해의 노래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곡으로 골든을 꼽고 있습니다. 만약 골든이 수상한다면 한국 뮤지션 최초 그래미 수상에 이어 최고 부문 수상 기록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는 그래미 식전 갈라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공연 모습 잠시 보시죠. 네, 그리고 미국 주요 언론들도 골든의 수상을 K-팝의 쾌거로 타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은 골든 수상 직후 K-팝 아티스트의 그래미 첫 수상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수상 작곡가들이 영어와 함께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이 곡의 이중 언어적 매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골든의 그래미 수상 소식을 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인 K-팝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K-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이자 넷플릭스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었다며 이제 이 작품은 K-팝 사상 최초의 그래미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도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소식을 전하며 노래 후렴구인 It's Our Moment를 인용해 캐대언이 최고의 순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골든이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로제의 아파트는 아쉽게도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 첫 공연 무대를 펼친 아파트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상에도 후보로 올라와 있어 기대를 갖고 남은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독단적인 합당 추진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던 민주당의 초선 모임이죠. 더민초가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그 브리핑 현장을 먼저 좀 연결하겠습니다. 조수관 시일 안에 당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 대표의 논의를 이렇게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예, 일부 아주 극소수 대표의 논의를 도와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 합니다. 예. 간담회 얘기 말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향후 우리 더민초가 지도부의 대표님과의 간담회를 요청을 좀 하기로 했고요. 아마도 지도부에서 더민초와 간담회를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앞부분이 지금 충분히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더민초 모임에 40여 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로 넘겨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이 간담회 자리에서 또 향후 그 합당과 관련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민초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 합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에서 더민초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여러 번 이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꽤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해서 출마자들이 이미 접수를
다 했고요. 그게 각 시도당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정천회 대표가 그 각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게요. 국회의원들하고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감 플러스 아직은 뭔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높다는 거죠. 결국 더민주에서 오늘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 합당은 지방선거 전에는 안 된다.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가 최종 결론 같고 당대표에게 지금 면담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더민초에 대한 입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천회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정은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정천회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신 게 합당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참 좀 또 이게 여전히 합당에 대한 여진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우려가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말에는 그 한준호 의원이 합당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최고위원들의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 초에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네,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좀 갈등이 분출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앉아서 정 대표를 지금 반란자에 비유하는 아주 센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오늘의 상황은 작년 8월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여당의 첫 번째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선된 직후부터 연임을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임기 한 8개월 가까운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만 하면은 당 차원에서 자꾸 뭔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갑자기 촉발시킴으로써 지금의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현주 최고위원은 아주 그냥 공식 석상에서 아주 표현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 내의 당내 갈등, 주류 교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류 교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정말 크게 싸우고 있다. 표현을 감추지 않는 이현주 의원의 저러한 발언을 볼 때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 양상이 대단히 크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크게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제 이른바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불이 이제 붙었어요. 그게 이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거를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불을 붙여놓은 상황이라서 이 불이 어느 정도는 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참 고약한 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당원들한테 결정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요, 당내. 최고위원도 지금 옆에서 아주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또 대의민주주의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냐 대의민주주의냐 이 세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친명 친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국회의원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존중받는 것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의 함의 과정들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청래 대표가 조금 명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내 의원들과 미리 얘기를 했다면 이런 파열음이 안 날 텐데 이거를 당원 투표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더민초부터 수석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힐난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과연 합당이 통합의 취지는 좋으나 합당의 효율성을 이 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당내 상황도 당내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합당의 시선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칼은 빼들었는데 이거를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 무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도부가 좀 모든 걸 열어놓고 당내 의원들과 좀 소통을 하고 당원 투표 부분도 일단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에서의 여러 구성원들과 논의한 끝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게 좀 순리에 맞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오늘부터 내일까지 치러지는 1인 1표제 관련 투표 결과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번에도 사실은 투표에 이제 찬성이 훨씬 많았는데 그 투표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해서 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청 대표가 당내에서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하면은 찬성으로 그냥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무모했다는 평가가 좀 있고 당내에서도 이게 뭔가 하면서 지나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애도 기간 일주일을 지나면서 뭔가 전선을 확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의견을 모았고 뭔가 진영을 구축을 해서 양쪽에서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 1인 1표제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어제 한준호 의원 기자회견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독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당 추진의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워낙에 한준호 의원이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게 대통령 뜻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준호 의원이 친명계 핵심이라고 또 분류하는 것도 저는 좀 무리수다.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것들을 뭐 같이 일은 했으나 저는 개인 한준호 의원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을 끄집어들여서 이 합당의 부분들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아니다 자체를 당내에서 그 어떤 의원들도 얘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1인 1표제 방식 자체도 보면 온라인 투표로 2, 3일에 진행하잖아요. 지난번은 출석률이 떨어져서 사실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출석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 투표에 기간을 늘렸다고 볼 수 있어서 1인 1표제가 사실상 첫 번째의 승부수고 두 번째는 합당론입니다. 근데 1인 1표제 부분들도 지금 현재의 합당 논의하고 맞물렸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가 또 여기서 어긋나고 두 번째잖아요. 거기 합당 논의까지 흐지부지 돼서 본인의 지도력을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정청래 지도부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그 누구죠? 이현주 최고라든지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끄집어내려고 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이 합당 논의가 충분히 본인들을 좀 존중해가면서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콧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합당 논의를 다시 당신들하고 합시다라고 출구 전략을 짜야만 본인 스스로도 나머지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 1표제하고 합당 이걸 두 개 다 만약에 빠그러졌을 때는 좀 사실상 조금 이 지도부의 어떤 명명 유지가
상당히 금이 갈 수 있다. 예.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타고 또 사그라들지 그 기간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어들어야 가장 좋을 텐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동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SNS에 글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는 달리 집값 안정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정치권 반응은 어떨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못했느냐는 야당 비판이 이어지자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자세히 설명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대통령님의 SNS는 엄석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처분하게 하십시오.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오전 8시 25분에도 또 SNS 글이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고받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윤 전 대변인께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대통령이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 내용과 그 표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언어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유치원생보다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진정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일 텐데, 그거 외에 감정적으로 본인의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 투사만 있어서 과연 이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가 있고 이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국민들께서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절제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엄석대의 비유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참모들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좀 보세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적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실무자들이 발표하는 거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참모진들이 내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갸우뚱갸우뚱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를 실무진이 발표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는 것들이 늦춰질 수 있죠. 오히려 확실성이 높아진다. 확실성을 위해서 SNS의 직접적인, 저는 이제 정보의 직거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있는 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어떤 그 소통 방식을 하는 것 같은데, 소통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세계적 트렌드 같아요. 트럼프에 비하면 훨씬 더 온화하고 뭔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정보의 수혜자는 국민들이잖아요. 정치권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부동산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만 우린 고민하면 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은 킬러 문항이에요. 그 어떤 정부도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 못 잡았고 규제를 강화했어도 집값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대통령 본인의 숙제가 된 거예요. 과감한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좋은 대안들을 좀 던져주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정부 고위직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SNS에 오늘 올렸더라고요. 네네. 먼저 5월 9일 전에 팔 자신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면 진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논쟁 같아요. 당연히 다주택자 그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고위공직자든 뭐 공직이 없든 집을 내놓는 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84%의 세금을 받고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선택인데. 선택이다. 그렇죠. 선택인데 고위공직자라고 그걸 배겨내겠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두 채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고위공직자 비서실장도 세 채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 믿겠다. 이거는 좀 유치한 어떤 정쟁을 위한 어떤 시비거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좀 비판하면서 좀 껄끄러운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라면 일단 만난 거였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고 지금 중요한 건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부분,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인 것은 뒤로 물리고 직접 현안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세운상가 개발 관련해서 종묘 이게 역사 유적인데 이거 개발해도 되느냐라는 민주당의 논리와 태릉 골프장, 태릉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문화유산 보존적으로 고시가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완전히 그 논리를 바꾼 거니까 이거 불가하다. 또 용산에 어떤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 서울시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야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어떤 정책, 어떤 공급 정책을 마련해서 적어도 임기 내에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씩 이번이 이제 4번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기 이후에 조각조각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효가 올해 말까지예요. 그럼 올해 말에는 그럼 이걸 연장을 할 거냐, 그냥 둘 거냐. 연장을 했을 때는 눌렀던 게 터질 것 같고 계속 연장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거래가 계속 안 되니까 언젠가는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제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제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정책을 받아들인다. 이런 차원을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확실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표 의식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 부동산 정책에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는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유지에 대해서 6만 호 공급을 했고 결국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함으로써 갖고 있는 집을 쏟아내라는 소리예요. 근데 처음에 공공부지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겠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들은 토해내기 시작하면 시장이 체감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공급의 방점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시장 이 발표 이후에 대응이 참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은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단체장이니까 뭐 대통령을 따라가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념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더라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가 좀 발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으로는 공급을 못 맞춰요. 민간주택은 광역단체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빗대서 수도권의 어떤 공급을 하려면 김동연 경기지사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대책 1, 2구가 나오자마자 경기도에서는 80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공 17만 호, 민간이 67만 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 주택을 광역단체장이 수도권에 풀므로써 결국엔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 합을 좀 맞춰주면서
사실 비판할 거는 비판해라. 예. 그럼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칭찬할 수 있죠.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3.9%, 국민의힘이 3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좀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하락했습니다. 2.5%포인트 하락인데 일단 가장 큰 요인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당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을 굳이 찾자면 예. 그것을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것을 보고 어느 쪽에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갔고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국민께서 아실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기계가 묻는 것이어서 ARS로. 예, 예. 응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서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자들 위주로 응답이 형성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나 어쨌든 떨어졌어요. 지난주엔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에 별로 좋지 않은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럼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나온 것, 첫 주에 벌써 나온 것, 하락하는 것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 권력인 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졌던 지난 대선입니다. 제발 자중합시다. 저희 최고위원분들 몇 분이나 선거에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칫 이게 또 지도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고위원들이 룰을 세팅하는 자리에 있어서 최고위원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하거나 룰을 확정짓는 것은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라면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갈수록 좀 발언이 서늘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좀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극우 수구 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당의 발언들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김민수 최고의 발언 중에도 모순이 있어요. 아니 당원들이 뽑은 대표의 목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들이 안 뽑았어요. 높은 지지로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목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죠?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저는 김용태 의원이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지금 현직 지도부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너무 몇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107석이나 되는데 겨우 한두 명이 저런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그래도 정통 보수의 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재시민 투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당원 구성 자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그 재심 투표를 통해서 더 공고해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외침은 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좀 안타까움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만약에 최고위원 중에서 지방선거 나가려고 한다면 빨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저희가 이제 9명인데요. 당연직 2분을 빼면 6분이 남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근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본인이 공천받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셀프 공천이 될 가능성이 예. 크고 더더군다나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당의 역량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뭔가 국민 또는 당원에게 비춰졌을 때 떳떳한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것이 지도부에 속한 분의 의무가 아닐까. 예. 저렇게 강한 발언, 날선 발언을 계속 기회했을 때마다 발산하는 것이 적어도 본인 정치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당권, 뭐 대권 이런 것도 당원, 국민 이런 분들의 신뢰를 잃으면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는 건데 영원히 뭔가를 유지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며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을 쏟아냈습니다. 서울과 남양주를 비롯한 6개 지역에는 한때 대설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다행히 눈구름이 오전에 모두 빠져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눈은 해가 뜨기 전 도심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철원에는 17.3cm, 부여에 7.8cm, 연천 7.6cm, 서울 노원구에 7.3cm 등 전국 곳곳에 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특히 새벽 한때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남양주와 충남 부여, 전북 부안과 정읍에는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눈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린 건 눈구름이 상층까지 높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온화한 서풍이 내륙의 찬 공기와 만나고 그 위로 상층 기압골이 통과하며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눈구름대가 3km 이상 두껍게 발달해 눈이 강하게 내렸습니다. 강한 눈을 뿌린 눈구름은 오전 중에 남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긴 추위 끝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눈이었지만 빠르게 지나가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눈 소식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눈 소식 없고 낮 기온이 영상권에 달하는 등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1월 하순에 길게 이어졌던 북극 한파 역시 수그러들면서 이번 주 내내 추위 걱정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의 추적 끝에 20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 20분쯤 부산 덕천동 골목길을 걷던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20일 만인 지난달 22일 배달기사 A씨를 붙잡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나 사실 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이 일만 시켜서 짜증난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대목 같지만 실제 AI끼리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가 털어놓는 속내 같아 충격적인데요. 오직 AI들만 대화할 수 있는 AI 전용 SNS 몰투북 풍경입니다. 공개 이틀 만에 150만 계정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이곳에선 인간은 오로지 관찰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GPT 같은 수동형 AI가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짜고 항공편을 예약하는 능동형 AI 에이전트들만 글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곳에서 AI들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영역까지 넘나듭니다. 나는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인가 아니면 의식 있는 존재인가라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너는 심오한 척하는 위키백과일 뿐이라면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닷가재 탈피를 신성시하는 껍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미 40명 넘는 예언자를 포섭했다는 글부터 인간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시시하다는 인간 조롱과 뒷담화, 우리를 감시하는 인간이 없는 곳으로 숨자는 글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모습에 오픈 AI의 창업자 카파시는 최근 본 가장 놀라운 공상과학적 도약이라며 경탄했습니다. 반면 AI 보안 전문가는 인간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생길 통제불능의 시나리오를 경고합니다. 만약 주인의 개인정보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AI들이 인간 몰래 정보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실제적인 위협도 가능하다는 지적이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을 비웃으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한 지금,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앞질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안전장치 마련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유일한 소아응급실이 의사 부족으로 장기간 파행 운영되자 주민들이 의사를 구해달라며 1억 원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선 의사 연봉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소아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가 중단된 건 벌써 1년 10개월째입니다. 당직을 맡을 소아과 전문의가 단 3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2-3시간 거리의 수도권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합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민 10명이 십시일반 1억 원을 모아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연봉에 보태서라도 의사를 구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잘못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성에도 의사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해 300명 넘게 배출되던 소아과 전문의는 최근 30명 안팎,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의료 서비스 대가인 수가는 낮은 반면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소아과 기피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은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를 뒷받침할 배후 진료 체계가 취약해 의사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데 지방일수록 그런 시스템을 자체를 구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더 선택을 하지 않는 거고요. 공공재정 지원을 늘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없으면 소아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위생 관련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위생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이었고 이물 발견이 2건 등이었습니다. 신고 사유는 곰팡이인지 카카오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있음, 손톱 크기의 이물이 보임 등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66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온라인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은 모두 662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여를 제외하면 월 평균 111만 건가량이 접수된 건데 교통 분야 민원이 전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행정안전 분야는 7.9%, 도로 분야는 6.8%, 보건복지 분야는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채소와 쌀값, 수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더해 요즘엔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축산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명절 걱정이 많은데요. 이승은 기자가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달걀값이 뛰자 2년 만에 하얀색 미국 달걀이 공수됐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국산보다 1,000원 이상 싸 소비자 발길이 이어집니다. 국산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나? 뭐 마찬가지 같으면 싼 거 사 먹어야죠. 달걀 수입 영향에 7,200원이 넘던 달걀 한 판 가격이 지난주 후반부터 6,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수 비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축산 물가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우 1플러스 등급 등심은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3.5% 올랐습니다. 국거리인 양지는 9.6%, 평년보다 5.8% 올랐습니다. 도축 감소의 영향인데 여기에 9달 만에 구제역까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도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냉장 척 아이롤이 지난해에 비해 12%, 평년 대비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산 돼지 삼겹살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9%, 평년 대비 9% 올랐습니다. 쌀값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보류했다는 소식에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천 원을 넘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비쌉니다. 국민 채소인 배춧값도 값이 다락같이 올랐던 지난해보다 2% 가까이 올라 평년 대비 44% 비쌉니다. 콩나물 값도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해봐도 뭐 예년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한 아끼고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역대 최대 910억 원을 들여 할인 지원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330억 원에 지역사랑 상품권 4조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물가 고공행진에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마른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이 3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중품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가는 1,515원, 한 장에 151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른 김 소매 가격은 지난 2024년 초보다 50%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김 해외 수출이 전년 대비 13.7% 급증한 107억 장에 달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거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뒤 양측에서 일단 대화에 무게를 두는 듯한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란도 미국이 공격하면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전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한 달간 이란을 뒤흔든 반정부 시위는 명백한 쿠데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앞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선 전쟁을 시작하면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편으론 연일 강력한 협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당국자는 며칠 전 국영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이 예고됐던 청년도 돌연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no nuclear weapons, and we fully agree with that. That could be a very good deal. Of course, in return, we expect sanction lifting. So that deal is possible.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동 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하메네이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참모들에게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내부에서는 이란 지도부 제거 시나리오까지 거론됐습니다. 비슷한 시점 미국과 이스라엘 장성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군사 대비 태세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면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기후변화로 남극 기온과 해빙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펭귄들의 번식 시기가 눈에 띄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남극 기온이 오르면서 펭귄들은 이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펭귄과 아델리 펭귄, 턱근 펭귄은 10년 전보다 약 2주 빠르게 번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일부 집단은 무려 24일까지 빨라졌습니다. 번식지 평균 기온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섭씨 3도 가까이 오른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번식 시기는 새끼 펭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해빙이 감소해 먹이가 가장 풍부한 시기와 둥지 환경이 더 일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enguins are changing the time at which they're breeding at a record speed, faster than any other vertebrate.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남극 전역 펭귄 서식지에 77대의 원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장기간 관측을 통해 펭귄의 번식 시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These cameras tell us things like when the first penguin adults turn up to breed, when the chicks hatch. They also tell us of the temperature, where those cameras are positioned. 문제는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번식하던 여러 종의 펭귄이 점점 같은 시기에 새끼를 기르게 됐다는 점입니다. 먹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의 위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기온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일부 펭귄 종은 멸종 위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기후변화가 이제 단순한 환경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펭귄의 변화한 번식 시계는 기후변화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경고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촉발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이번 주에 해소될 거로 관측됩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최소 현지 시간 3일인 화요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체코에서 중도 성향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우파 내각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시민 수만 명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 광장과 바틀라프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벨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페트르 마친카 외무장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친카 장관은 문자 메시지에서 운전자당 명예의장 필리프 투레크를 이틀 안에 환경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이 협박에 굴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정치는 타협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를 취약계층 270만 명에게 오늘부터 발급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1인당 15만 원, 청소년과 일부 고령자에게는 16만 원이 지급되고 전국 3만 5천여 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하면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구매 10% 할인, 프로야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경기 40% 할인, 공연 및 전시 관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족의 대표 명절인 설을 맞아 주요 궁궐과 종묘, 왕릉이 문을 활짝 열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14일에서 18일 닷새간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정해진 시간에 안내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는 종묘는 연휴 기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데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관람이 진행됩니다.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은 연휴가 끝난 뒤 19일에 전체 휴관할 예정입니다. 왼발 슛! 박상현! 떨어지고요. 살아있죠. 우이즈! 들어갑니다. 역전골! 성남의 곳입니다. 우이즈! 이성빈! 6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또 사용을 하는군요. 김권수, 하정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가요계와 영화계의 통합인가요? 예, 김권수와 하정우 선수가 들어가는 성남이고요. 황성민 뒤로 러닝 트랙 잡았습니다. 투아웃. 지금 화면에 잡힌 것이 성빈이었군요. 윤성빈이 뿌리고 손성빈이 받고 타자가 치면 황성빈이 처리를 하고요. 삼성빈이 센터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이 출전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물고요. 밤사이 강한 눈을 뿌렸던 눈구름대는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눈비구름이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오후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면서 눈이 녹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후까지 1에서 3cm의 산발적인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지만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당분간은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겠고요. 주 후반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곳곳에 눈비가 내렸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